이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리켄멜러 측에서는 자산 버블에 8회 말이 돌입했다 강력하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정말로 자산 거품의 막바지에 와있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이 거품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달러로 상징되고 있는 기존 돈의 시대가 흔들릴 때 이 과연 어떤 새로운 자산이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바로 달러 패권의 몰락과 버블 8회 말, 그리고 리플 XRP가 주도하게 될 거대한 부의 이동인데요. 사람들이 보통 이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주식 폭락, 그리고 경기 침체 같은 표면적인 현상만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정작 스마트머니, 즉 눈치 빠른 큰손들은 남들 모르게 자금을 다른 곳으로 슬쩍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 4월 이 폭락 장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요,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또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마저도 덩달아 30% 가까이 급락했죠. 모두가 패닉에 빠진 그 순간 이 수면 아래에서는 일부 거물 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곳이 있습니다. 그냥 금이나 현금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자산이었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돈을 주고받을 때의 비효율에 대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바로 리플의 XRP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똑똑한 자본들은 이미 새로운 길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50년 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1971년 8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랑 금의 퇴원을 중지했었죠. 원래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던 것들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건데, 이때부터 달러는 금이라는 안전장치를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믿고 찍어내는 법정화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필요하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로 50년 동안 전 세계는 빛을 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거대한 통화 실험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은요, 이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낮추면서 시중에 돈을 풀었죠. 돈이 너무 저렴하니까 기업이든 국가든 앞다퉈가지고 빛을 최대한 끌어다 썼습니다. 그 덕분에 한동안 경기도 좋아 보였고, 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모든 자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했어요. 근데 이렇게 부풀릴 대로 부풀린 상황이 바로 드라켄멜러가 말한 길의 끝인데요. 더 이상 빛으로 끌어올릴 여력이 남지 않는 이런 거품의 막바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 거품 자체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는 2025년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4월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해방의 날 관세라는 것들을 전격 발표했는데,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10%대 기본 관세를 때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100%가 넘는 징벌적 관세에 대해서 매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드는 엄청난 조치였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발표가 나온 그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전 세계 증시에서 6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8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총 10조 달러 가까운 부가 사라졌고요. 미국 대표지수 S&P 500은 1950년대 이래 최악의 4일 연속 폭락까지도 기록을 하면서 순식간에 약세장 직전까지도 추락을 했습니다. 단 이틀 만의 참사에 대해서 시장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고요.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 탄탄해 보이던 전통자산 시장이 사실은 얄팍한 신뢰랑 유동성에 기대어 있다는 것들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줄을 죄거나 또 국제정세에 작은 충격만 오더라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두가 목격을 한 거죠.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마련이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번 폭락 때 드러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비트코인조차도 이번 위기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관세 쇼크가 터지면서 비트 가격은 기대랑은 다르게 주식과 함께 미끄러졌는데요. 약 10만 9천 달러에서 7만 7천 달러 선까지 30% 가까이 급락했었죠. 한편 금은 어땠을까요? 역시 전통적인 안전자산답게 금값은 폭등을 했고, 4월 폭락 직후 저점과 비교했을 때 74%나 상승하면서 온수당 5천 달러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시험에 실패하고 금은 제 몫을 했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진짜 눈치 빠른 큰손들은요, 또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단순하게 금처럼 가치만 저장하는 자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낡은 금융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유틸리티 자산에 주목을 하게 된 거고, 바로 현실 세계 자금 흐름의 문제를 해결할 기술 말이죠. 사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이미지로는 성공했지만요, 속도가 느리고 또 실시간 결제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마침 리플 XRP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은행과 실시간 송금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 전통적인 시스템이 무너질 때 진짜로 대안이 될 만한 이런 기술 인프라를 미리 찾아봤다라는 것, 스마트머니가 조용히 XRP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한편 미국 내부에 이런 부채 거품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밖에서는 다른 균열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탈달러화 흐름인데요. 말 그대로 나라들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고 IMF 공식 통계를 봤을 때 1999년 당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진 외환 보유액 중에 달러 비중이 71%였어요. 거의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비중이 57.3%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20년 만에 12% 이상 급락한 건데 수치로 증명되는 달러 패권 약화 현상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지정학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이 러시아를 글로벌 금융 결제망에서 퇴출했고요. 러시아의 달러 자산이 동결해버렸죠. 이걸 지켜본 브릭스 같은 신흥국들이 등골이 서늘해졌고 우리도 미국 마음에 안 들면 달러 자산 한순간에 묶일 수 있구나 강력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쓰지 않고 서로 거래할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그 이후에 중국을 비롯한 움직임들이 눈에 띄게 빨라졌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국제무역결제에서 중국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초 2%도 안 됐었는데 1년 만인 2023년 초 4.5%까지 뛰었습니다. 2023년 한때는 6% 수준까지 상승해서 유로화를 제껴버리기도 했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같은 경우는 픽스라는 자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보급까지도 하면서 이 자국 통화로 거래를 늘리려고 했어요. 러시아, 인도를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은요, 서로 통화 수합 협정을 맺어가지고 달러를 거치지 않고 무역 대금을 정산하는 실험까지도 했습니다. 브릭스 페이 같은 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 결제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브릭스 나라들끼리도 사정과 속내가 제각각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랑 중국 같은 경우 국경 분쟁도 있었고요. 또 서로 견제하는 사이입니다. 회원국들 경제 규모 차이도 엄청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 공동 통화 같은 아이디어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새로운 기축 통화를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 나라 통화를 밀면은 또 나머지 나라들이 꺼림칙하겠죠. 믿음의 부족이라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정치적인 압박까지 겹쳤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브릭스가 단일 통화 채택했을 때 해당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초강수를 내놨었는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달러 대신 딴 거 쓰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브릭스 국가들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달러에 계속 의존하자니 불안했고요. 또 독자 통화를 만들자니 서로 믿기 어려웠고요. 노골적으로 제재를 예고한 미국 눈치도 보여서 진퇴양난이었죠. 이 진퇴양난을 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XRP였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XRP가 특정 국가의 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정 은행, 또 특정 기업의 폐쇄망도 아니죠. 전 세계 누구나 쓸 수 있죠. 이 공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중립적인 교량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랑 브라질이 거래할 때 어느 한쪽의 화폐를 쓰면은 한 나라에 힘이 실리겠죠. 근데 중립적인 XRP 같은 중립 네트워크를 사용해버리면은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제 무역 대금을 복잡한 환전도 없이 몇 초 만에 바로 주고받을 수 있고 수수료마저도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저렴하죠. 기업들도 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서도 그렇다고 특정 국가 통화에 종속되기도 싫은 나라들한테 XRP 원장, 이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합리적이고 안전한 인프라로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XRP의 기술적 진보들도 이 뚜렷한 상황에서 XRP 현물 ETF 승인됐죠. 미국 SEC랑 소송 끝났죠. 이제는 클래리티 법안까지도 통과를 앞두고 있죠. 이렇게 규제 장애물들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큰 손들은 XRP를 사고 있는 걸까요? 이 표면적인 가격 흐름만 봤을 때 아직까지 조용해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몇 가지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드라켄 밀러 같은 거장들은 실업률이나 GDP 성장률 같은 뒤늦은 지표를 보지 않는다라고 해요. 대신에 기업들의 주분량, 또 물류 지표처럼 앞서서 움직이는 이런 데이터들을 본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부분의 분들께서 거래소의 가격 차트랑 거래량을 보시지만 정말 중요한 힌트는 이 블록체인 내부 데이터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MVT 비율이라는 게 있죠. 이 말은 어렵지만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은 네트워크 가치 대비 트랜잭션 비율의 약자인데요. 한마디로 코인의 시가총액을 그 코인 네트워크에서 하루에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전통 주식으로 따져보면은 주가 수익 비율 퍼 같은 건데 이 비율이 낮아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가격에 비해서 실제 사용이 많다는 뜻이겠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 코인이 결제되고 옮겨지는 양이 엄청 늘어난다. 그럼 당연히 MVT는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는 곧 현재 가격이 네트워크 실제 사용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신호가 됩니다. 실제로 XRP MVT 비율을 보면은 2015년 이후에 계속 낮아지는 추세고 최근에 한 자릿수에서 수십 사이에 매우 낮은 값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많은 코인들은요.
MVT가 수백 이상이기 때문에 숫자가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XRP 네트워크에서 실제 돈이 활발히 돌고 있는데 시세는 그만큼 반영이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활성 지갑 주소랑 실제 트랜잭션 증가세입니다. 2025년 1분기 통계 봤을 때 리플 레저 1일 활성 주소 숫자가 전분기 대비 142% 급증했고요. 하루에 13만 4천 개 정도의 지갑이 활발히 움직였다라는 건데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리플 레저에서 처리된 거래 건수가 6억 4천만 건이 넘었고 여기서 놀라운 거는 시장 분위기가 침체였던 시기 이런 지표가 꾸준히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단순하게 투기 거래가 아니라는 거고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는 단타 치는 개인들은 오히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도 거래량과 주소 숫자가 증가했다는 거는 은행과 송금업체와 기업 등의 실제 사용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 사례도 있어요. 도이치뱅크, 소시에테제네랄 이런 유럽의 대형 은행들 리플 레저 기반으로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국경 간의 결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오딜 서비스를 이용해서 유로화를 이동시키는 실험까지도 현실화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름난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리플 레저상의 활성 지표들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고요.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파생상품 시장 구조입니다. 이건 조금 기술적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5년 하반기 XRP 선물과 옵션 같은 파생상품 시장이 상당히 과열됐었죠. 이 미결제 약정이라고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고 쌓여있는 선물 계약 규모가 2025년 10월경에 6억 6천만 달러까지 급증했었고 근데 2026년 3월 이번 달 초에는 이 규모가 2억 달러 남짓까지 확 줄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격 하락과 함께 레버리지 투자 포지션들이 대거 정리된 거고 어려운 말로 하면 롱스퀴즈, 빚내서 베팅한 세력들이 전부 다 털렸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가격 하락하니까 나쁜 뉴스처럼 보이죠. 사실 이거는 시장 체질 개선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점에서 욕심부리던 투기 세력들이 싹 정리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히려 튼튼한 매수 주체들이 가격을 떠받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물론 이런 해석에 반대하는 시각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직은 달러 세상이 굳건한데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대표적인데 실제로 지금도 전 세계 무역 거래 80% 이상은 달러로 결제되고 있어요. 브릭스가 탈달러를 외쳐도 당장 달러를 대체할 현실적인 통화가 없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브릭스 회원국들끼리 이해관계 충돌이 많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려면은 또 정치적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런 반론에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 달러가 여전히 국제 무역 중심의 핵심 축이고 하루아침에 그 지위를 잃어버린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브릭스가 새 통화를 만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프로젝트죠.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 변화가 없을 거라고 단정하기도 힘듭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를 봤을 때 분명히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들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각 국가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 줄여가는 추세가 명확하고요. 중국, 러시아는 무역에서 달러를 빼고 직접 자국 통화로 거래하는 비율을 높여가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탈달러화 물결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뭘까요? 지금까지의 정보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드려보자면은 이 드래킨밀러 경고대로 앞으로 2년, 3년 안에 한 번쯤은 자산 거품 꺼지면서 경제 침체나 시장에 큰 조정이 올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이 부채로 버티던 경제가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세계 각 국가의 중앙은행, 특히 미국 연준은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2020년 팬데믹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서둘러서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고 돈을 풀어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고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일종의 응급처치가 나올 텐데 이러면 자산시장 폭락은 일단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중에 돈이 넘치게 되니까 화폐의 구매력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와 동시에 국제 무역 환경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에 나서고 또 다른 쪽에서는 브릭스가 달러 패권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서로 간의 신뢰는 더 깨질 거고요. 교역 마찰은 더 심해지겠죠. 이렇게 뒤숭숭한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원하는 해결책은 비슷한 방향성을 가리킬 수 있다는 거. 바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중립적인 결제망입니다. 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요. 미리미리 돈을 맡겨둘 필요도 없고 실시간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투명한 브릿지 통화 인프라가 절실해질 겁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또 그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표준들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리플 XRP가 거의 유일무이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 소송 끝나가지고 법적으로 불확실성 없어졌죠. 그리고 기관용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출시해서 RLUCD로서 실물 경제랑 연결고리도 강화했죠. 게다가 리플의 ODL 서비스를 통해서 네트워크는 준비를 마쳤고 이제 기다리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안까지도 통과돼서 규칙이 명확해진다.
그럼 큰은행들도 본격적으로 XRP 기반 결제망에 참가할 수 있을 거고, 신흥국의 은행과 기업들도 눈치를 덜 보고 XRP를 글로벌 결제에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간 150조 달러에 달하는 스위프트 국제 결제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이 서서히 리플 레저에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몇십조 달러 규모의 돈 흐름이 새로운 길로 옮겨갈 수가 있다는 사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들 종합해보면요,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갈 징후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거대 기관 자본의 물꼬가 XRP로 트이기 시작만 하면요, 한정된 수량의 XRP 토큰이 감당해야 될 거래 규모가 폭증하게 될 거고, 그때 가격의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지금까지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억눌려 있었지만요, 이제 댐들이 무너진 물처럼 기관들의 돈이 밀려든다. 그럼 XRP의 가치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거겠죠. 확장일 때는 투자 기회 자체가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시장이 안 좋고 또 내일 시장 안 좋고 이번 달 올해 내내 시장이 답답하다 해가지고 투자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렵겠죠. 오히려 단기 저점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평균 단가 높은 분들 입장에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시간 자체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이런 환경 자체가 더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겠습니다. 시장이 조용하고 또 지루한 움직임을 보일 때 조금씩 오히려 비중을 모아나가기에는 더 편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리플이 급등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 아직까지 충분히 매수를 못한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신규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균 단가 높은 가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시장 좋을 때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 상승장이 시작되고 나서 뒤늦게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시장이 조용하고 답답할 때 이때 조금씩 준비를 해두고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을 해오셨다면은 막상 시장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훨씬 더 여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시장 좋을 때의 판단이 아니라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그때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있었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답답한 시간도 단순하게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요,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고,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 안전하게 운영만 하셔도 충분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에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리량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